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8월 28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준에서 이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를 도입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 시장의 예상대로 인플레이션이 향후 연준 목표치를 일부 초과하더라도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오전에 이 잭슨홀 중앙은행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 연준이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연준은 지금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2%로 유지한다는 목표 하에 통화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 연준의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 도입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일정 기간 2% 아래 머문 뒤에 2%를 조금 넘어설 경우에 수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는 지금보다 실업률이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더라도 연준이 경기 부양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서둘러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미 나오기 전부터 예상을 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2%가 넘어가더라도 금리를 쉽게 올리지는 않겠구나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딱 그 전망대로 그냥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NBC 방송의 논평가 이 짐 크레이머는 이날 파월의 연설에 대해서 파월은 황소들 편에 섰다라고 하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경제를 살려라, 나는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를 보다 장기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연준의 입장은 이 주식 등 위험 자산과 그리고 금, 은, 비트코인 등 인플레이션 해지용 자산에 긍정적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반면 장기적으로 미국 달러에는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주식과 비트코인 등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르고 이 달러가 하락한 것도 연준 등 이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통화 공급 확대가 주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암호화폐 시장 관계자들은 연준이 이번 잭슨홀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정책을 변경할 경우에 최근 정체 양상을 보였던 비트코인이 강력한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우선 연준의 인플레이션 정책 변경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에는 이제 변함이 없는데요. 하지만 단기적인 상황은 이 예상대로 흘러갈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이 연준의 정책 변경이 시장에 반영되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당분간 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은 이날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직후에 반짝 상승 랠리를 살짝 펼쳤지만 이 11,500달러를 넘어선 뒤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 달러 지수는 파월 연설 직후에 하락세를 보이다 반등을 했고요. 우선은 이 영향이 이제 좀 미비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주는 영향이 미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너무 예상대로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이미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치대로 그냥 가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이제 반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똑같은 발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는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만약 이것보다 뭐 더 큰 임팩트를 주는 뭐 발언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이것과 정반대의 뭐 내용들이 나왔다고 하면 시장에 이제 큰 영향을 조금 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선은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달러는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통화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대체 자산들의 가치, 가격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들 다들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이고요.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 라브로브의 분석인데요. 디 라브로브의 이제 그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격 전망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1만 달러, 1만 1000달러 선에서 계속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위치가 지금 이 지지선을 보는 게 일봉상으로 지금 이 50일 이동평균선 이 아래쪽에 바로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지지선이라고 디라브로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지선으로는 그 밑에 있는 이 10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10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과거에 전고점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이 10,000달러 선입니다. 1,500달러 선과 10,000달러 선 요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요 서있는 이제 중요한 지지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 이 10,000달러 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나올 가능성들이 커지고, 만약 여기를 지지를 받는다면 추가적인 반등세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그래서 강세가 유지가 되는 이런 형태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하락세가 지금 뚜렷한 가운데 이 브래드 게링하우스 CEO가 XRP는 국경 간 송금의 유효한 해결책이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리플의 가격 하락세가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나 다른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보다는 살짝 더 내려가줬죠.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이 지지선이 있는 부분들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기를 깨지는 않고 있는데 비슷한 차트에서, 근데 리플은 이걸 살짝 깨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하락세가 더 나오는 모습을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이제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게링하우스가 또 이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이 CEO는 이 국경 간 송금과 같은 10조 달러 가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XRP를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리플의 ODL을 통한 이 거래량은 2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해 올 상반기 거래량은 11배 증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ODL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XRP를 사용하는 이 국경 간 송금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송금할 때 XRP를 사용하는 게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리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ODL은 이제 XRP를 사용하는 송금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다른 암호화폐 미디어 데일리 호들도 리플이 이 전 세계 금융기관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리플 송금 솔루션 거래의 20%가 XRP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쉬 빌라 리플 소속 부사장의 말을 빌어서 이 ODL 솔루션이 점점 더 많이 리플의 거래에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며 이 기관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광범위하게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송금 영역에서 XRP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리플의 주요 파트너사인 이 산탄데르 은행이 여전히 자사 송금 서비스에 XRP 도입을 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미디어는 이 산탄데르 은행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XRP가 은행의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기에 시장 거래 활성화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산탄데르는 현재 리플사의 해외 송금 메시징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글로벌 송금 앱 원페이 FX를 서비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원페이 FX는 XRP를 활용한 해외 송금 솔루션인 이 ODL은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리플의 핵심 그리고 XRP 가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ODL입니다. 결국에는 이 ODL을 얼마나 많이 이 기관 투자들, 은행들이 도입을 하느냐, 이 부분이 그 리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XRP를 사용한 송금이 계속 많은 수요가 있어야지만 XRP 가치 가격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본질적인 역할이기도 합니다. 리플이 처음부터 XRP를 만들 때 그런 역할로 지금 만든 거고,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는 그냥 부가적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가치가 상승하려면 이 ODL 서비스가 크게 성장을 하고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 안에 원패스 시대, 이 통신가입, 신분 확인, 모바일로 다 한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기사입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간편하게 신분을 확인하고 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여파로 거기에 대한 수요가 더더욱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동통신 3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출시 2달 만에 지금 총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는 이 통신사 본인 인증 앱인 패스 앱에 본인의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해서 이용하는 서비스로서 이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대체하거나 이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시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KT에서 패스 앱을 활용해서 실물 신분증 없이도 통신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 외에도 이 모바일 사설 인증서를 활용한 이 비대면 간편 서비스도 구현될 전망인데요. 이 카카오 계열사 스테이지 5가 다음 달 초 카카오톡 내에서 카카오페이의 스마트폰 샵 메뉴에 이 비대면 통신 및 단말기 구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용자들은 이 스마트폰 샵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자동 로그인할 수 있고, 이 공인 인증서나 신용카드 인증, 휴대폰 문자 인증 등 이 번거로운 본인 확인 절차가 비밀번호나 이 지문, 얼굴 인식 등으로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대체가 됐다고 합니다. 이 스테이지 5는 올해 6월에 카카오페이 인증을 활용한 이 비대면 통신 가입 서비스로 이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 주도의 이 모바일 신분증 혁신 사업도 진행 중인데요. 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정부청사 출입이나 이 세종시 지역 서비스를 비롯해서 온라인 업무 처리 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이 모바일 신분증 인증서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도적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미국과 호주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하고 있고, 유럽의 에스토니아가 디지털 통행증이나 전자신분증 활용을 하고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빨리 전파가 되고 있고 실질적인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 앞으로 이런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런 기술들이 실생활에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빗썸이 이 매각을 재추진한다라는 소식인데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이 빗썸 홀딩스 지분과 이 경영권 매각을 위해서 매각 주관사로 삼성 KPNG를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빗썸 홀딩스의 빗썸 운영사인 빗썸 코리아의 지분 74%를 보유한 이 최대 주주인데요. 이 기업 가치는 현재 5천억에서 6천억 원 정도로 추산을 되고 있습니다. 빗썸 홀딩스가 빗썸 매각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앞서 빗썸 홀딩스는 지난 2018년 김병건 BK 메디컬 그룹 회장이 주도하는 BK 글로벌 컨소시엄에 이 4천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지만 김 회장이 잔금 납입에 실패하면서 매각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빗썸이 삼성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이 IPO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당시 업계에서는 빗썸 IPO가 매각을 위한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적인 이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이제 뭐 IPO를 뭐 준비한다라고 계속 또 언론에 또 이런 부분을 알리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빗썸은 최근 빗썸 대주주인 비덴트의 김재욱 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이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된 상태라고 합니다. 빗썸은 올해 기준 477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이고요. 지금 올해 근소한 차이로 업비트를 제치고 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실거래량 1위와 해외 거래소 기준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라인이 이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 디지털 자산 월렛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개발자용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과 디지털 자산 지갑을 내놨다고 합니다. 라인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부분 자회사 LVC 코퍼레이션과 이 라인 테크 플러스는 개발자를 위한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라인 블록체인 디벨로퍼를 출시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자들은 토큰 발행, 디지털 자산 토크나 DApp 구축 등 이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라인은 해당 플랫폼이 기업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더욱 수월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LVC와 이 LTP는 디지털 자산 관리를 위한 지갑 비트맥스 월렛도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월렛은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획득한 이 디지털 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고 라인 계정과도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월렛 서비스는 일본에서만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라인은 이 8,400만 명이 이용하는 메시지 앱으로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토큰 이코노미 발전을 가속화하고 자사 블록체인 플랫폼에 구축된 다양한 DApp 채택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인은 지난해 9월 사업 허가를 받은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인 이 비트프론트와 이 라인 토큰 이코노미 구축을 담당하는 라인 블록체인 랩 등도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인이 이제 해외에서 꽤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실질적인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디지털 자산 지갑까지 또 제공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자체 토큰도 있습니다. 라인에서 직접 이제 발행한 2018년 10월에 발행한 링크라는 이제 코인도 있는데, 현재 법률상 금융청 승인을 받아야 이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제한됐다가 지난 6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를 통해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라인은 이 소프트뱅크가 지원하는 야후재팬과 합병을 추진 중인데, 이미 일본 공정위와 대만 정부 당국으로부터 이 당사 경영통합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암호화폐 월렛 앱 다운로드 신기록을 경신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8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최근에 모바일 암호화폐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난달 월렛 앱의 월간 다운로드 수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월렛 앱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 신규 가입자 수도 매달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모바일 앱 부분은 지난해 8월 대비 1% 성장을 했고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연 평균 성장률이 12%에 불과했는데 엄청난 속도로 지금 올라온 거죠. 1년 만에.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블록체인, 크립토닷컴, BRD 등 메이저 월렛 모두 월 다운로드 수 신기록을 경신했으며 이 젠고, 제페이 등 소규모 암호화폐 앱들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크립토닷컴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도 지난 20일 기준 각각 96만 9천 명 그리고 57만 6천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바일 기반 암호화폐 거래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를 지금 코로나19 확산 영향이 거론이 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가격리, 재택근무 등 실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암호화폐 투자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최근에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이 앱 사용 다운로드 수만 보더라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홍콩에서 한 월렛 앱이 구글 스토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앱 10위 안에 들기도 했고,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인기 금융 앱인 캐시 앱이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애플 스토어에서는 금융 앱으로 1위 자리에 또 오른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앱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 앱은 지금 그 스퀘어라는 이 회사의 앱입니다. 그 회사는 이제 트위터 창업자가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 미국 등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봐야 될 부분이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성장률도 꽤 높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중국의 이 징동닷컴 에버레저 가짜 다이아몬드 유통 막기 위해서 맞선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이커머스 대기업인 이 징동닷컴과 이 블록체인 기업인 에버레저가 중국 다이아몬드 공급망 개선을 위해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다이아몬드의 진위와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블록체인 공급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에는 미국 보석 감정기관인 GIA도 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내 다이아몬드 거래가 온라인에 집중이 되면서 상품의 품질과 진위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버레저는 위조 방지 및 추적 블록체인인 JD 체인을 통해서 이 GIA 감정서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판매된 다이아몬드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구매를 하는가 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가짜냐 진짜를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개인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적인 그 출처와 이제 뭐 공급망 이런 부분들을 이제 블록체인으로 검증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온라인 거래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이 가치가 높은 이제 값비싼 이런 보석이나 자산 같은 것들도 온라인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진위 여부를 이제 판가름할 때 이 블록체인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뭐 명품이나 이런 것들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씩 속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이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